다 찾았어? 선생님 왜 빈칸이야? 여기 그거 개념 정리는 이렇게 얼마나 했어? 오빠. 그. 뭐야 왜 빈칸이야? 안 할겨? 아 뭐 있어? 응? 회사 안 했어. 자 보자. 학습할 때 첫 번째 거 쓰레기섬이 뭔지 설명하고 쓰레기섬이 형성되는 과정을 적어봅시다. 자 쓰레기섬이 뭐야? 뭐야? 쓰레기섬 은수. 그치?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런 조그만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환류대 근처에 뭉쳐서 섬 크기로 생겨버린 거. 그걸 이제 쓰레기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태평양 환류대에 뭉친 플라스틱 쓰레기 덩어리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과정. 일단은 제일 먼저 육지에서 버리는 것부터 스타트지. 육지에서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해류를 타고 떠돌다가 환류대 쪽으로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환류대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지. 그치? 그래서 환류대 안쪽에서 정체되어서 뭉쳐버린다. 예, 그래서 이제 섬이 되는 거죠. 여기 잠깐 적었냐? 네, 문맥만 맞으면 돼. 맥락만. 이거 왜 어디까지 다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육지에서 쓰레기를 버린다. 그 다음에 해류를 타고 가다가 환류대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고 그 환류대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점점 쌓여서 하나의 큰 섬처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 읽어볼게. 글쓴이가 쓰레기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글 자체는 결국 이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게 해양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해양 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해.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레기섬 얘기를 꺼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설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해봅시다.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혹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문제의 심각성 강조.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정부가 제시했던 해결책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1993년에는 뭐 얘기했어? 바다 쓰레기장을 만든 거, 그치? 새 구역을 설정한 것이 이제 정부 나름의 대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바다 쓰레기장이 너무 오염이 심각하니까 표식연제를 시행했다. 표식연제 시행.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뭐라 그랬어? 가축 분뇨의 배출을 금지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 그치? 그리고 2013년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2-1번 읽어봅시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책. 아까까지는 정부가 제시했던 해결책이었지. 글쓴이는 뭐라 했어?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최대한 자원을 아끼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열심히 기술 개발을 투자해야 된다.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2번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의 한계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을 때 개인적 차원에서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왜 해결책이 별로야? 뭐 때문에 별로라 했어? 그래서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개인이 만들어낸 쓰레기가 100%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결되지 않는 해결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국가적 해결책은 왜 이게 별로라 그랬어? 실효성이 떨어져. 왜? 우리나라만 바다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우리나라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 지구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자, 그 뒤에 빈칸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빈칸. 창의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 자, 창의적 읽기라는 것은 내용에 대한 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실적, 추론적 읽기하고 비판적 읽기까지 해서 독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면서 글을 읽는 거다.
혹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원인까지 맞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방법.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파악한다.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 파악한다. 그래서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비판적으로 바라본 후에 이제 한계를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제시한다. 새로운 대안. 그 다음에 밑에 푸드 마일리지 가봅시다. 이 갈래는 기사문입니다. 기사문. 성격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다. 일단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통계 자료 같은 거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분석적이다. 제재는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제. 푸드 마일리지의 개념과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 그 다음에 특징. 핵심 제재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을 설명한다. 맨 첫 번째 푸드 마일리지란 이러이러한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핵심 개념부터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주장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인다.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인다. 그럼 밑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결 방안.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제 해결 방안 하나씩 다 제시를 해줬죠. 그리고 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독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그 다음에 육지의 삶물은 바다에 살다 이거 볼게요. 갈래는 뭐야?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논설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설명적이다. 그리고 설득적이다. 일단 가장 먼저 설명부터 해야 되지. 뭐 설명해야 돼?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이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별로 큰 효과는 없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자기의 주장 제시하는 순서로 글이 전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재, 북태평양 한류대에 형성된 쓰레기섬. 그 다음에 밑에 주제는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해양오염의 심각성 그리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그 다음에 특징 부분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했다. 흥미로운 일화. 그 다음에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 너네 안 해보고 다 받아적기만 하는 거 아니지? 응. 머릿속에서 꺼내는 연습을 해야지 머리에 오래 남는 거야. 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가볼게요.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글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다음 밑에 인과 그리고 문제 해결 구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가볼게요. 처음 부분에서는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섬 이야기를 먼저 했지. 그치? 쓰레기섬 얘기하면서 이런 커다란 쓰레기섬이 있더라.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좀 어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쓰레기섬의 형성 원인과 규모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쓰레기섬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정이라고 적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밑에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원칙과 바다 쓰레기장 관련 정책. 요 관련 정책들이 다 정부가 제시했던 쓰레기 대책이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원칙 뭐였어? 원칙 어떤 거? 육지 쓰레기는 육지에, 바다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가축 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만 바다에 버릴 수 있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끝에 부분 봅시다.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해양오염, 뭐 바다오염이라고 해도 되고요. 개인적, 국가적, 대안.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해양 쓰레기 배출 방식. 원칙은 육지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 쓰레기는 바다로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가축 분뇨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운반을 한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얘를 재활용해서 퇴비 같은 걸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가축 사료, 퇴비 등으로 만든다. 근데 자원화되지 못한 것들, 자원화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결국 바다에 폐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폐기하게 되는 장소가 이제 바다의 쓰레기장. 서해병, 동해정 요 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다에 버리게 되는 거 몇 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그다음에 밑에 볼게요. 해양 쓰레기의 증가 원인과 해결책. 일단 원인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그리고 정화 시설이 부족해서 기술 부족, 정화 시설 부족. 그래서 자원화 시설에서 충분한 양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화 효율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해결책. 국가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기술을 개발한다. 투자한다. 쓰고 있어? 응. 그리고 밑에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 뒤쪽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되겠죠? 한 대까지 채점해 볼게. 자, 선지 몇 개만 좀 같이 봅시다. 오감은 집에 와서 다시 보고. 1번 문제의 4번 읽어볼게요. 4번 선지. 1번에 4번. 1번에 4번.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는 자리가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관찰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 섬이 형성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맞아? 원인은 육지에서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 이거고, 밝혀내지 못한 건 규모를 밝혀내지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5번 봅시다. 2번에 5번.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으므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쓰레기장을 선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바다에 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어? 자, 맞아보자. 3번에 1번 사진 볼게요. 바다 쓰레기장의 유해물질 농도 수치는 각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에 비례한다. 그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면 많이 버려질수록 오염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얼핏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는 한데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근거 뭘로 들어야 돼? 근거 너네가 찾아봐. 근거 어디 있어? 거기 오른쪽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있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우리는 국제사회를 작성시켜야 된다. 바로 밑에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동해변 구역이 가장 농도가 높다. 여기서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죠. 동해변 구역이 60%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금속 농도가 높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볼게. 3번에 3번 선지. 쓰레기섬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하더라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야? 너무 작은 게 문제죠. 작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4번에 1번. 2012년 전까지 기업과 기업 모두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릴 수 있다. 아니, 안 되는 얘기지. 원칙 뭐였어? 육지 쓰레기는 육지, 바다 쓰레기는 바다에 버린다. 여기 원칙입니다. 근데 육지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가축 분유, 음식물 쓰레기만 바다에 버려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넘어가 봅시다. 8번. 8번에 2번 선지 요거 좀 볼게요. 8번에 2번 선지. 우리나라에는 3개의 바다 쓰레기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동해변이 가장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지. 그 다음에 3번. 쓰레기섬은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의 더운 공기가 바람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도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아니죠. 뭐가 틀렸어? 바람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람을 지속적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5번도 가볼게요. 8번에 5번. 우리나라는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 쓰레기는 바다로 버린다는 원칙에 따라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금지되었다. 2013년부터. 그치? 3년부터라서 얘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거기 뒤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10분 드립니다. 가보자. 이거 지구환경정치 풀어볼게요. 지구환경정치 10분 드릴게요.
채점 먼저 해도 괜찮아요. 이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들이 앞으로 제대로 협력을 할지 안 할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우리가 아까 보고 봤던 육지 쓰레기는 육지에 버린다. 요 지문 있잖아. 응. 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예시로서 한번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 지구청에서 전개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가리켜서 지구 환경 정치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의 환경과 관련된 정치적인 활동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은 각각의 관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이 각각의 관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주의에서는 이제 분석 단위를 뭐라고 생각한다.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분석 단위를 뭐라고 생각했고 구성주의는 분석 단위를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굵직한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찾아가는 것도 이제 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주의 얘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현실주의는 무슨 생각을 하는 애들이냐. 주권 국가를 주요 분석 단위이자 행위 주체로 보고 있고 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국제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주권 국가를 주요 분석 단위이자 행위 주체로 보고 있다. 그럼 뭐에 대한 행위 주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그 행동 단위를 국가로 보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관계는 합리적인 단일 행위자인 국가 간의 힘의 정치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부재한 국제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 및 경쟁관계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문장이 조금 길게 나오긴 했는데 조금씩 끊어서 읽어볼게요. 이때 중앙정부라는 단어가 나왔어. 너는 중앙정부가 뭔지 알아? 중앙정부는 딱 가운데 서 있는 컨트롤 타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하나의 대빵국가 같은 건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응. 각 국가는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수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국제사회에서 이해관계, 즉 이해득실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 근데 배타적이라는 말이 뭐야? 다른 사람들을 밀어낸다라는 거죠. 그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쳐낼 수 있다는 얘기야. 국가들은. 그래서 국가 간의 갈등 및 경쟁 관계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현실주의는 지구 환경 정치 역시 국가 간의 갈등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환경 문제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국가가 국가 사이의 다툼이다. 그래서 혁명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가 안보나 군사 문제처럼 국가들의 존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딱히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가는 상황에서 국가들이 환경보호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전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는 데는 소극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인 거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 그래서 환경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봐?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은 국가 안보나 경제 같은 그런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환경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늘려갈 것이다.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앞으로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한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들의 무임승차 우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채택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보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익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선실선의껏 그렇게 협력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뭘 하게 되면은 쟤는 그냥 무임승차하지 않을까. 신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구환경 정치는 개발 국가들의 배타적 이익, 이게 핵심이지. 그리고 환경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의 부재로 인해서 비관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시각이다. 여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이기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로끼리 더 불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응. 자, 그러면 자유주의 한번 가볼게요. 자, 자유주의의 내용 정리에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고 얘네 협력의 가능성을 긍정한다. 현실주의에서 뭐라고 했어? 얘들은 다 이기적인 애들이라서 협력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얘는 긍정한다. 이게 진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진작한다는 거는 뭔가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현실주의가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 주체로 주권 국가들의 초점을 맞춘다면 반면에 자유주의는 분석 단위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범지구적 국제기구,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수준의 초국가적인 기구, 협력 단체라든가 비정부 기구 이런 애들을 다 행위 주체로 보겠대. 근데 이때 행위가 무슨 행위라 그랬어?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정치 행위를 하는 주체에 그 주체를 국가뿐만 아니라 이런 기구들도 다 포함을 시키겠다. 그래서 더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시키는데 자유주의의 틀에서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한 신자유제도주의에 따르면 그럼 결국에는 이 신자유제도주의라는 애들은 자유주의의 틀에서 이론화를 시킨 거라며. 그러니까 자유주의랑 똑같은 걸로 인식해도 괜찮죠? 아니야? 응. 그래서 이 국제사회는 중앙정부가 부재 상태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네. 요거는 현실주의랑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교류 협력하는 데가 한다고 본다. 여기가 이제 이거 자유주의 애들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현실주의에서는 국가는 배타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협력 안 한다고 했어. 근데 자유주의 애들은 뭐래?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을 할 거래.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인 거죠. 얘는. 이해됐어? 그리고 국제정치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때 다원화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근원이 많아지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국제정치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졌다고 해봐. 그러면 그 전쟁의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군데에서 원인이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원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 요런 말뜻 같은 거 너네가 설명할 수 있을 수준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얽힌 상호작용이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해서 국제체제 전체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대. 그러면은 이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랑 이 단체랑 아니면 뭐 이 단체랑 해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게 이득일 거라고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협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의 의존성이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에 얘가
계속 온전성이 높아지면은 그물처럼 이 협력망이 구축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죠. 맞아? 응. 자, 먼저 가봅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국가를 넘어선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교류와 협력 관계를 선택해서 다양한 규칙, 제도들을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만들어 나가서 지구 환경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라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협력 구축망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이게 제도로, 문서로 또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지구 환경 문제들의 성격이 복잡하고 해결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환경 문제를 뭔가 조사를 하거나 뭐 생태 환경을 조사하거나 하려면 과학적인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 단위뿐 아니라 비정부 기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조직, 과학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다국적 기업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또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 자유주의 애들은 지구 환경 정치의 행위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해? 행위 주체를 국가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비정부 기구 아니면은 어떤 초국가적인 기구 아니면 어떤 단체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다 행위 주체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해결 방안 전망은 어떻게 될까? 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어요. 왜 긍정적이지? 이 행위 주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익을 위해 협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협력 체제가 더욱더 안정화, 제도화될 것이다. 됐나? 이거 지금 그렇게 어렵진 않지? 네, 할만하지? 자, 또 가볼게요. 이 구성주의가 살짝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 봅시다. 구성주의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제관계에서 행위의 결과나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국가들끼리의 관계 혹은 단체들끼리의 관계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좀 좋게 해? 그럼 아군이 될 수 있는 거고 상호작용을 적대적으로 해? 그럼 적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네. 국가들이 추구하는 바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 경쟁적 관계에 놓이거나 아니면 협력적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적 관계라고 생각을 했죠. 배타적 이익 추구라고 했으니까. 근데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구성주의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쟁이 될 수도 있고 협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응. 먼저 가볼게요. 그래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고정된 이해관계나 시각을 가진다기보다는 국제사회 속에서 다른 국가를 비롯해 비정부 기구, 전문가 집단 이런 다른 행위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시각,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것보다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들 다 지우고 생각하셔도 돼요. 결국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것보다는 지우고 국제사회 속에서 다른 국가들을 비롯해 이런 행위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이해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문장이 길 때는 그냥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특히 행위 주체들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서로를 적이 아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하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한 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될 때 지구 환경 정치에서 중앙정부가 부재한 상태와 그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여기서 쓸데없는 말 들어가 있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까지. 문장 어떻게 끊는지 좀 알겠냐?
만약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한편 구성주의는 지구 환경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인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관념이 현재와 같이 주권 국가의 영토와 국경에 기반해 있는 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성주의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는 국가야. 그치? 그러니까 국가가 좀 잘 나서주고 국가가 좋은 관계를 잘 맺어줘야 돼. 근데 이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이지. 여기까지는 우리 거, 여기부터는 니네 거. 이런 식으로 국경하고 이제 어떤 영토의 기반에 있으면 그 경계를 딱 그어놓고 니 거 내 거를 나눠버리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권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지역적이고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된다. 환경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니까 민족, 국가, 영토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재개념은 뭐야?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 경계를 토지 경계만 나누고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여기서부터는 니네 나라 이렇게 하는 거 그만하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기적이면 배타적인 국가 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여기까지 됐어? 응. 자, 그럼 결과적으로 구성주의가 생각하는 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구성주의. 보자. 자, 구성주의 애들은 행위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가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가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도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다라는 거는 다른 애들도 행위 주체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비중이 좀 실려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구성주의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뭐라고 볼까? 괜찮아?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죠. 맞죠? 상호작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던 것이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 몇 개만 조금 볼게요. 1번에 3번 선지 이거 보자. 1번에 3번 선지. 자유주의는 환경 문제 해결에 전문적 과학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본다. 제한하는 거야? 아니지. 이런 지식이 필요하면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야 되지. 그래서 얘는 땡.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BC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공통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공통으로 전제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세 관점 모두가 동시에 동의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모두 전제하고 있다는 거는 세 관점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묻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가볼게.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 및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요거는 현실주의 애들만 동의하는 부분이죠. 다음에 두 번째, 국제관계는 합리적인 단일 행위자인 국가 간의 힘의 정치다. 이것도 현실주의 애들만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주권 국가의 영토와 국경에 기반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거 뭐 있었나? 비슷한 언급을 한 번 있었는데 구성주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언급을 했었죠. 맞죠? 얘는 동의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4번, 국제사회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은 현실주의에서 중앙정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급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서도 중앙정부 없다고 그랬지. 그럼 구성주의에서는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요거 조금 넘어가서 4번 한번 보자. 4번. 요 4번하고 5번에서 조금 주춤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볼게요. 이거 내신에도 충분히 이런 유형에도 문제 나올 수 있지. 그치?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례를 제시해놓고 그 교과서 내 지문이랑 연결시켜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좀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생물학자인 게리 파니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의 본질을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얘는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대. 여기까지만 잡으면 되죠. 하니는 목동들이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는 공유지인 목초지를 예시로 든다. 근데 이 목초지는 공유지래, 공유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토지라는 뜻이죠. 맞냐?
목동들은 각자 자신을 갖추는 목초지에 방목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거고, 만약에 개개인의 목동들이 적절한 수의 가축보다 더 많은 가축을 키우게 되면 이에 의해서 개개의 목동들은 이득을 얻게 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즉 풀을 좀 더 뜯어가는 거지. 그 풀 비용 같은 거, 그럼 목초지 감독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고 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에 뭐야? 내가 더 많이 키우고 싶어? 많이 풀어놔? 그럼 그 비용은 안 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더 많은 소들을 키우려고 하겠지. 맞아? 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목초지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다. 누구 하나가 조금 더 풀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더 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목초지가 다 상폐화되는 거죠. 한인의 예시는 지구 환경이라는 공유적. 그렇다면 한인은 이 목초지랑 지구 환경이 동일한 걸로 본다는 거야. 맞아? 이 목초지는 공유지라며. 그치? 근데 지구 환경도 공유 자원이래. 그러면 지구 환경도 누구 하나가 조금 더 비용 처리 싸게 하려고 오염을 시켜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이렇게만 오염을 시키다가 환경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환경이 완전 파괴된다. 그래서 이 공유 자원을 비롯한 국가 간의 상황에서 지구 환경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본다 라고 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않고 계속 이기적으로 보면 지구 환경이 완전 파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줘야겠죠.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극복되었다. 맞죠? 아니지. 협력을 하면 협력을 이루어지면 극복될 수 있겠죠. 협력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국가의 합리적 이익 추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을 얘들아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성이라는 게 뭐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이걸 합리적이라고 해요. 경제에서. 근데 여기서 윤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성이야. 그럼 봅시다. 합리적 이익 추구라는 건 결국 뭐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이득만 최대한 뽑아가는 게 합리적인 거야. 이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합리적 선택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국가들의 집단적인 노력의 부재로 비관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 요게 딱 맞는 얘기지. 오케이? 네. 자, 다음 볼게요.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야지 개별 국가의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들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서로 경쟁하면 안 돼요. 상황이 더 악화돼. 국가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친환경적인 정책이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거는 이 목초지 공유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 응. 자, 그 다음에 5번 좀 볼게요.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요거를 보자. 요거는 사례만 좀 볼게. 자, 여기서 너네가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요 뒤에만 쭉 읽고 바로 문제 들어가는 친구들 있거든? 그렇게 했으면은 문제 못 풀었을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파악을 하라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구성주의가 주장했던 바가 뭔데? 서로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애들이죠. 자,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178개국 정부 대표와 167개국의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UN 지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회담에 참석한 모든 국가가 지구 환경의 회복과 보존이란 대의에 공감을 했고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면 구성주의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은 서로를 적군으로 본 거야, 악군으로 본 거야? 대화가 가능한 악군으로 봤다라는 얘기죠. 대화가 가능한 상대방이다. 그래서 특히 회담에서는 생물종 다양성 사실이 주로 안건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제1세기 애들은 생물종 유전자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된 반면 제3세기에서는 제1세기의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펼치는 유전자 탐사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 이 환경 처음에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 근데 제1세기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어쩌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봤고 제3세기에서는 니네 우리나라에서 연구해? 그러면 경제적 보상해줘 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맞냐? 응. 생물종 다양성이 자연의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로 바뀌었고 걔가 이제 상호작용이 바뀌어버린 케이스, 특히 제1세기와 3세기를 아우르는 사안이 된 것이다. 생물종 다양성 상실이 회담의 관심사로 주목받는 데는
저명한 자연과학자들이 생물종 다양성 쟁점에 대해서 문문장에서 많이 언급해서 대중의 관심을 끈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 대중이라는 것도 구성주의에서는 행위의 한 주체로 볼 수가 있겠죠. 맞냐? 응. 그래서 이와 관련해 보전생물학이 생물종 다양성 쟁점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이 보전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한 행위 주체로 볼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거 1, 2, 3, 4, 5번 중에서 1번 선지만 좀 볼게요. 1번 선지만. 제1세기랑 3세기가 생물종 다양성 상식 문제에 대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경쟁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상호작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은 안 돼요.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넣어놓은 지문들은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지문 하나, 이제 뒤에 조금 외부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볼게요. 네, 가자.